현대기아차 출고 기간 6월에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심각한 차들만 보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14개월 이상, 코나 하이브리드, 투싼 디젤과 하이브리드, 아이오닉5는 12개월 이상,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16개월 이상, 제네시스는 GV60하고 GV80이 12개월 이상씩 걸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어떨까요? K5 하이브리드가 13개월 이상, K5 LPG는 15개월 이상, K8 2.5 가솔린은 10개월 이상, K8 하이브리드랑 LPG는 12개월 이상, 스포티지 디젤, 소렌토 디젤, 카니발 디젤은 1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요. EV6,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18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와, 보기만 해도 답답하시죠? 그런데 이 대기 기간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특수한 케이스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대란이 국제적인 이슈라면 우리나라는 노조 리스크 같은 것도 신경 써야 한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거 말고도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화물차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면서 물류 대란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오늘은 화물차 연대가 파업을 하는 이유, 문제점, 그리고 이로 인한 차주들의 피해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건 오래된 자료를 볼 필요도 없이 최신 자료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됩니다. 5월 20일부터 기록된 통계를 보면 이때 벌써 휘발유 평균 가격이 1977원, 경유 평균 가격은 1991원을 찍었습니다. 이게 5월 28일쯤 2,000원대를 넘어서더니 6월 9일 기준으로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39원, 경유 평균 가격은 2,033원이 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죠. 과거에도 이미 이랬던 적이 있고 결국 기름값도 안정화될 거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오르면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요소수 대란 때는 화물차 운행에 차질이 생기고 이게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기름값 상승 이슈는 승용차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하고 기아 광주와 광명 공장에서 신차 탁송에 문제가 생겼고요. 건설 현장에서는 시멘트 출하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차가 나오면 이걸 탁송차가 출고센터로 이동시켜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들이 파업을 하면서 운행이 중단되니까 신차가 나와도 고객한테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부품을 조달하는 트럭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부품이 하나라도 없으면 바로 생산 차질이 생기는 상품이니까 어떻게 보면 약점을 제대로 잡힌 거죠. 가뜩이나 대기 기간이 심각한 상황에 물류 대란까지 추가로 겹치다 보니까 대기 중인 차주들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연대가 민주노총 소속이거든요. 또 노조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건 자동차 노조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가 왜 파업을 하는지 볼까요? 지금 수도권을 포함해서 화물연대 14곳에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당장 앞에 있는 원인은 기름값 상승이고 이게 화물차 차주한테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피해를 화물차 차주만 떠안고 차주나 운송 사업자들은 화물차 기사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에 직원이 있어요. 물류 담당 직원인데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자기 월급으로 물류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회사가 기름값 지원 같은 걸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요. 원래 화물차 기사들이 한 달 수입이 50에서 60% 정도를 기름값으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기름값이 무서운 줄 모르고 오르니까 이제는 70%, 많게는 80%까지도 기름값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안전운임제까지 올해 폐지될 위기라서 어떻게 보면 이걸 막기 위해 파업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안전운임제가 뭘까요? 이건 최저임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적정 가격이 있잖아요. 법으로 적정 운송료를 지정해둔 거라는 거죠. 이게 왜 생겼냐면 화물차 기사들이 하루에 13시간이 넘는 과로에 과적, 과속까지 파주로부터 강요를 받으면서입니다. 이게 암묵적으로 용인되다 보니까 사고도 많아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법적으로 화물차주들을 최소한 보장이라도 해주라고 강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없어진다는 걸까요? 알고 보니까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운영되던 제도더라고요. 여기서 일몰제가 뭐냐면 법률이나 제도의 효력 기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일몰제라고 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2018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일몰제로 도입됐고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만 시행한 뒤에 올해 말에 폐지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 기사들의 입장은 이거죠. 야, 가뜩이나 기름값도 비싸졌는데 거기에 최소 운임료까지 없어져 버리면 네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화물차 기사들이 최소한 사람답게는 살라고 생활하고 안전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를 폐지하고 그렇다고 기름값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화물차 기사들이 이번에 요구하고 있는 게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폐지,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던 안전운임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이렇게 5가지인 거고요. 그 와중에 화주단체에서는 또 반발이 심합니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후에 화물차 운임이 30에서 40%나 올랐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글쎄요. 안전운임 인상률을 보면 2020년에 12.5%가 올랐고요. 작년에는 1.93%, 올해에는 1.5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컨테이너 운임은 0.41%, 시멘트 운임은 14.41%가 깎였습니다. 화주단체에서 이건 다시 조사해서 발표해야 할 것 같네요. 물론 화물차 기사 입장만 들어볼 수는 없죠. 화주단체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난달에 화물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화물차주의 수입이 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차주는 2019년 월 300만원이던 수입이 작년에는 373만원으로 24.3% 증가했고, 시멘트 차주는 기존에 월 201만원이었던 게 424만원으로 111%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월 평균 업무 시간은 2019년에 292.1시간이었던 게 작년에는 276.5시간으로 5.3%가 줄었고요. 시멘트 차주들 역시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11.3%가 줄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임금은 오르고 일하는 시간은 줄었다는 거잖아요. 추지대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과도 있어야 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어야 한다는 거겠죠. 교통사고 건수가 2019년에 690건이었던 게 2020년에는 674건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백분율로 따지면 고작 2.3% 줄어든 거라서 이건 성과가 미미하다는 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이건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볼까요? 회사에 소속돼 있는 차면 화주들 책임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임금이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난 만큼 차 점검도 더 확실하게 하고 안전운전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돌아다녀보면 어떤가요? 아직도 후미등이 안 들어오는 화물차부터 먼지를 제대로 안 닦아서 번호판이 안 보이거나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차나 버스 사고도 끊이질 않잖아요. 이건 승용차 차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위협이고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전 가르쳐줄 때 큰 차는 무조건 피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면 시멘트 화주의 93%가 안전운임에 대해 부정적이었고요. 80%는 안전운임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선 눈에 띄는 성과도 없고 그 와중에 돈은 더 들여야 하니까 뭐하러 하냐 이거죠. 결국 화물차 기사들도 그렇고 화물업주들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기름값도 본인들 월급의 80%를 부담하고 그 와중에 휴식을 위한 시장을 보장해주고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인 안전운임제까지 폐지되니까 더 이상 누가 본인들을 보호해주냐 이거고요. 화물업주들은 돈을 더 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몇십 년 동안 해온 게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과적이나 과속을 해야 수지 타산이 맞아떨어지는 사회 통념상 구조예요. 이건 화물업자들만 바뀐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건 냉정하게 생각해야죠. 물건 늦게 들어오면 대기업 사업주들이랑 거래처가 가만히 있을까요? 당장 택배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 택배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요? 이틀 만에 오는 것도 빠르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로켓하고 배송해줍니다. 다음날 아니면 몇 시간 뒤에 택배를 받는 시대입니다. 택배회사에서 1톤 트럭을 타고 우리 집까지 배송되기 이전에 물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에 화물차가 도입되고 화물차 관련법이 처음으로 생길 당시의 설계부터 있다는 거고요. 이건 국가와 사회가 합의하에 모든 걸 고쳐야 한다는 거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개선한다고 해서 국가적인 손실,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뭔가요? 화물 기사들의 운임은 보장해주면서 휴식 시간도 보장해주고 동시에 화물업체를 비롯한 물류업계가 운임료와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화물차 기사들이 늘어나야 하는 거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 파트너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트럭커 관련 다큐 보면 우리나라랑 다르게 조수석에 꼭 파트너가 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부부가 트럭커인 경우도 많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하고 미국은 근로시간하고 휴식시간까지 법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1회 연속 운전 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제한해두고 하루 최대 9시간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는 최대 56시간, 2주에 90시간이 최대입니다. 4시간 30분을 운행하면 45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일주일 동안 45시간을 쉬어야 합니다. 연속 휴식 시간도 최소 11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단속기관이 담당하는 노상 점검이 의무화돼서 어길 수가 없고요. 1년 주기로 운전시간을 나라에서 점검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마다 운행시간 기록 장치도 있고요. 미국도 유럽하고 비슷하게 근로시간하고 휴식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서 어떻게 쉬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미국은 교통부에서 7가지 도로안전 운행 능력 진단 항목을 정해두고 안전운행 실태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운행기록 장치 외에 운행시간 기록 장치도 의무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화물기사 혼자 이걸 지키려면 골치 아플 겁니다. 파트너제로 하면 내가 쉬는 동안 파트너가 운전을 하면 되고 내가 운전하는 동안 파트너가 쉬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운송 지연이 없으면서 법적 규제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조차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유럽이나 미국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생각해볼까요? 이미 잘못된 시스템이 깊숙하게
정확하게 정착된 와중에 화물기사, 화물업주, 사업주, 거래처, 그리고 물건을 받는 소비자들까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장 택배 빨리 안 온다는 민원부터 미친듯이 쏟아질걸요. 결국 이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뜯어고쳐야 한다는 거고요. 화물기사분들도 개선 요구를 화물업주나 사업주들한테서 끝낼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왜 협상의 수단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봐야 하냐 이거죠. 진짜 처우를 개선하려면 단순히 임금만 올려서 될 게 아닙니다. 이 구조에 있는 모든 게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화물업주들하고 연대를 해서 국가의 요구를 해줘도 들어줄까 말까입니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도 필요하고요. 단기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일단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물류 구조에 있는 사람들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내야 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 미국하고 유럽처럼 근로시간하고 휴식시간을 정해두고 파트너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걸 도입하는 동안 국가에선 화물차 전용 휴게소도 설치하고요. 우리나라 화물차 전용 휴게소를 보면 2015년에 24개소였던 게 2018년에 3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턱없이 모자란 겁니다. 2018년 당시 화물차 등록 대수가 45만 대를 넘었고 3톤 이상 화물차만 24만 4천 대에 달했습니다. 이 차들을 겨우 30개 휴게소가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국가적으로 지원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국가적 차원의 준비와 제도가 정착하겠다 싶으면 화물차 기사랑 화물차 업주 그리고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과 기준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물차 업주랑 기사들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유럽이랑 미국은 관련 법을 어기면 대기업 화주, 화물을 관리하는 물류 회사를 비롯한 화물과 물류 사슬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한테 규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법인한테는 개인한테 부과한 벌금이 5배를 물고요. 기본적으로 과속, 과적, 차로 위반 같은 규제를 강화하고 차량 점검도 의무화하고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화물업계 개선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이 필요한 사안이고 이 공감을 끌어올리려면 제3자인 승용차 차주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만약 중장기적인 제도 개혁이 시행되면 더 이상 1차로에서 정숙 주행하는 화물 트럭, 과속하는 트럭, 판스프링을 떨어뜨리고 다니는 트럭, 과적하는 트럭, 후미등이 안 들어오거나 번호판이 안 보이는 트럭 이런 차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도로에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화물연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개선 필요성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 대상과 수단이 적절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에 국가 물류를 마비시키겠다 이런 발언도 그렇고요. 공장 정문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 출입을 막는 행위 같은 것들이요. 파업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뭐하러 강제로 그러는 건가요? 노조 지도부가 분명 있잖아요. 진짜 오늘 말씀드린 사회적 개선을 위한 거라면 이런 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왜 강경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비판을 받나요? 노조 지도부 중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리고 이미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화물업계 개선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진짜 노조원들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지금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셔야 하고요. 만약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의 방법을 고수한다면 이건 자동차 노조가 비판받는 맥락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요구의 명분과 성과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공감이 주지 않습니다. 개선할 필요도 개선을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출고가 또 지연되고 있다는 문자를 받은 차주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고가 더 지연됐던 거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일 안PD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